불이 꺼진 방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37개째 쌓여 있고 그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세상과의 연결이 놓여 있지만 이 사람은 그 화면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모습은 이미 수백만 명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9%가 평소에 자주 혹은 가끔 외롭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이 관계를 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0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작은 방에 넣고 컴퓨터 화면 속에서 다른 두 사람과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순서대로 공이 돌아갔습니다. 그저 컴퓨터 화면 속 게임일 뿐인데 참가자들의 뇌에서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촬영한 뇌 사진에서 전두엽의 배측 전방대상 피질이 강렬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전적 요인까지 더해집니다. 오피오이드 수용체 유전자가 변이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털어버릴 수 있는 가벼운 무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단순히 예민하다거나 유난을 떤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참을성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문 닫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갑자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 따뜻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도 웃어넘겼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끝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뇌의 배측 전방대상 피질은 조용히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컴 전체가 넘쳐 흐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그 마지막 한 방울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방울에 대한 최종 결산인 것입니다. 가족체계 이론의 창시자인 먼레이 보웨 박사는 이런 현상을 감정적 단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보웨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모 형제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접촉을 줄이거나 완전히 차단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이사를 가거나 연락 빈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일 수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민감한 주제를 철저히 피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단절을 실행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단절한 사람은 배우자에게서 부모의 역할까지 기대하게 되고 친구에게서 가족의 온기를 찾으려 합니다. 이 과도한 기대는 새로운 관계마저 질식시키고 결국 또다시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7%가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과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절의 가장 흔한 이유는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와 경계 침해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상처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견디라는 명령과 다름없습니다. 2021년 조슈아 쿨먼 박사의 연구에서는 관계를 단절한 성인들 대부분이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사회적 판단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관계를 끊은 사람은 끊은 순간에도 고통받고 끊은 이후에도 고통받는 이중의 고통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의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덤바 교수는 인간의 두뇌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 규모가 약 15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던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150이라는 숫자도 모두 동등한 깊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던바 교수에 따르면 진정으로 친밀한 핵심 관계는 5명을 넘기기 어렵고 가까운 관계는 15명 정도가 한계입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수준의 느슨한 연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생물학적 한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관계를 요구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수십 명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며 가족과 친구와 동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관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 소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뇌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인데 이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 회로가 지속적인 감정 노동으로 인해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 우리의 감정 처리 능력 자체가 마비됩니다.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마치 과열된 기계가 스스로 전원을 내리듯 뇌가 감정 회로의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보면서도 전화를 걸 수 없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가 바닥난 것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한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6명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이 가장 큰 외로움을 호소했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42.6%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결의 수단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는데 연결의 깊이는 그 어느 때보다 얕아진 역사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립과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은 전국적으로 54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는 웬만한 광역시 하나의 인구에 맞먹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관계를 끊은 것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접촉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는 심리에는 크게 몇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족에서 학습된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갈등 상황에서 대화 대신 침묵과 단절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목격한 아이는 그것이 갈등 해결의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학습합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신도 불편한 관계를 만나면 끊어내는 것이 선택지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외상 전문가인 할라코 우리 박사는 이것이 반복적일수록 더 역사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누군가에게 촉발되는 격렬한 감정이 사실은 과거의 미해결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가 현재의 위협과 과거의 외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일으키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도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권력과 통제의 역학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모임에서도 누군가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군가는 그 영향력에 순응합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구성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만들어내는 동학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 안의 작은 권력자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배제하는 패턴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피해자는 결국 모든 관계에서 같은 역학이 반복될 것이라는 공포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차라리 먼저 끊는 편이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고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관계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들은 특정 행동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접촉을 줄이다가 결국 상호작용 금지 목록에 상대를 올려놓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선 순간 관계를 유지할 내적 자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중독 문제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고갈이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돌보는 사람의 뇌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삶에서 제거하면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도시로 이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실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결정을 내립니다. 멀리 떠남으로써 과거는 과거에 남겨둘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헤 박사가 경고했듯이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도망친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패턴은 결국 다시 고개를 듭니다. 5번째는 충성심의 갈등입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나 갈등하는 두 친구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만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과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결국 양쪽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고통이 적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를 끊은 사람이 주변의 동조를 요구하는 경우도 이 역학에 해당합니다. 나와 관계를 끊은 그 사람과 너도 관계를 끊으라는 압박은 관계의 감염과도 같아서 하나의 단절이 여러 개의 단절로 번져나갑니다. 6번째는 오해의 누적입니다. 작은 오해들이 논의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한 채 쌓여가면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는 대립과 동의어입니다. 대립이 두려운 사람은 회피를 선택하고 회피가 쌓이면 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불만이 고파갑니다. 왜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설명을 한다는 것은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고 대화의 문을 연다는 것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쾌함을 삼키고 또 삼키다가 결국 질식합니다. 설명 없는 잠적은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의 극단적 형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끊긴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시카고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촌 카치오포 박사는 의미 있는 관계의 상실이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고통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마무리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끝없이 곱씹게 되고 이런 반추가 우울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계 상실 연구자인 수전 앤더슨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상실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지만 관계 단절의 경우에는 상실을 부정하고 마무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은 살아있는데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의 부재라는 뜻입니다.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과 배신감과 당혹감이 뒤엉킨 감정적 매듭은 풀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학대나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관계 단절에 더욱 취약합니다. 오늘 끝난 관계가 어린 시절의 최악의 악몽을 현실로 불러오는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계를 끊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수년간 경보를 울려왔는데 의식이 그것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계를 끊기로 결심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피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헨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듯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관계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끊어진 가족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자녀에게까지 전이됩니다. 콜먼 박사의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 전에 중간 단계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적인 학대나 경계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단절은 정당합니다. 아이젠버거 박사의 또 다른 실험이 떠오릅니다. 17명의 참가자에게 일정한 강도의 열자극으로 고통을 주면서 세 종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과 낯선 사람의 사진과 사물의 사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위험과 고통의 신호를 감지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낮아졌고 안전감과 관련된 복부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영역의 활성화는 고통뿐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까지 경감시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매듭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직시하십시오. 관계가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뇌는 학습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재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위험이라고 학습한 뇌에게 관계가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주십시오. 37개의 메시지 중
단 한 통에만 답장을 보냅니다. 나 요즘 좀 힘들었어. 라는 짧은 문장 하나입니다. 그 문장을 보내는 순간 그 사람의 뇌에서는 복부 내측 전전두어 피질이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하다는 신호가 아주 작게 켜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때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자신의 고통을 내어 보이는 용기가 우리를 완전한 어둠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